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내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후 귀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의 잦은 탈당이나 정계 은퇴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방미를 앞두고 잇따른 외신과의 인터뷰 발언으로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외교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을 모았던 송 전 대표의 현지 기자회견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한 가지는 예.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이다라고 선을 긋거나,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그런 그 입장 표명보다 더 중요한 건 귀국 여부죠. 귀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혐의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수사에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귀국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검찰은 수사 단계이고, 수사 단계에서 조달책, 전달책 이런 실질적으로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다음에는 누구를 수사해야 되냐면 실제로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을 수사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책임 여부가 그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금 조달한 그 혐의, 그러니까 기획된 혐의로 오늘 강내구 전 감사협회 회장이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디까지 자신의 혐의를 지금 입증하거나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와서 먼저 검찰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방어를 한다면 그럴 이유, 거리를 두는 것이 사실은 현명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자신이 프랑스에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의원총회에서 나타났듯이 민주당의 모든 기류가 이 모든 것은 송영길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귀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정치적 방어는 할 수가 없는 셈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귀국하겠다라는 것이 내일 이 기자회견의 가장 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귀국을 하느냐 마느냐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좀 당 내용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미 민주당은 거의 쑥대밭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또 이게 어디까지 일파만파 퍼질지 다들 이제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빨리 오셔서 수습하는 길을 가셔야 된다. 조사를 받고 하는 것들은, 법적인 조사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내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받은 국회의원들이 내가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가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 진상조사를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송영길 의원님이 오셔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오셔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외부 인사하고 본인이 또 대상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먼저 그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인 판단이 또 있다고 하면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거취 표명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 전 대표가 만약에 귀국을 한다고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자체 조사를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진상조사 안 하고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미 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20여 명 명단이 지금 막 돌고 있는데,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정말 황당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가담이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떤 경위에서든
이런 것들이 해명하고 또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역 활동에 또는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송영길 전 대표께서 빨리 진상조사를 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주체가 돼서 또 하셔야 될 일은 하시고 거취 표명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기 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사이에 보도를 보면 이제 빨리 들어올 수도 있다.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은 네, 내용들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전해진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귀국하실 거라고 보고요. 언제까지 그 뭐 피의자 조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빨리 귀국해야지 지금 한가하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께서 내일 그런 입장 표명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귀국한 후에 여러 가지 수순을 밟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의총에서 어제 뭐 귀국 관련한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뜨거운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직접 가서 좀 설득해 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던데요. 뭐 답답함의 어떤 심정을 그렇게 토로를 한 것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전 대표인데 전 대표가 스스로 결심을 해서 돌아오는 모양새를 취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 또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예의라기보다는 그런 이 당의 어떤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뭐 그런 발언들이야 답답했겠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쨌든 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상조사위를 꾸릴 수가 없다라고 토로한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해당 어떤 의원들이 부인할 때는 그걸 더 조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정당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진상조사 못합니다. 왜? 정당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정당도 문제가 생겼을 때 진상조사에 꾸려서 진상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에서 한계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밝혔다라고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그 당연한 일을 이 진상조사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당은 앞으로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진상조사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대답할 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의 추상과 같은 그런 이 엄단 의지가 안 보여요.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대상을 특정해야 돼요. 사과하는 대상. 예.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가 포함돼야 돼요. 정확하게.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결심을 약속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한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엄단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재발 방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인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당만 쑥대밭이 됐고 의원총회에서 설왕설래만 있지 당 지도부가 이걸 나서서 수습하려는 어떤 액션 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이 위기의식, 절박함을 더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당 지도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제 귀국을 요청한 것은 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의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귀국 요청을 할 수밖에 없죠.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정말 처음 듣고선 믿겨지지가 않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원외위원장한테 돈을 국회의원들이 받았다. 이제 저는 좀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돈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주고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송영길 전 대표께서 오셔서 좀 진상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그에 따라서 거취 표명도 지금 뭐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 표명도 이후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또 다시
그 예전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무혐의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탈당하지 않고. 예. 뭐 그런 것들도 보건대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 표명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네. 지도부에서도 좀 이것을 그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못하니까 진짜 사과하고 그러고 말았지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그만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 네네. 부분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떤 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대표 출신으로서 송 전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 대표까지 하셨고 예. 또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시고 인천시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의혹이 있고 뭐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고 할 때까지는 무슨 정계 은퇴 이거는 좀 너무 이르다고 보고요. 어째 사실관계도 없는데 괜히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자진 탈당이든 이런 것들을 좀 거취 표명을 하셔야 그래야 당내 또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송 전 대표 입장에서 자진 탈당까지 고려하고 또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송 전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뭐 22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 그때를 지켜봐 달라라고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 송 전 대표가 이렇게 22일 운운하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건 일단 뭐 자신의 어떤 책임이 그렇게까지 중하지 않다. 자신은 버틸 수 있다. 또는 자신과 무관하다라는 스스로의 인식에서 지금 나오는 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송 전 대표가 지금까지의 어떤 행태라든지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송 전 대표도 이재명 지금 당대표 현 당대표 못지않게 무게파이자 사실 당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어요. 한 번도 주류 속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앞서서 막 탈당하라고 비난을 해서 친노한테 정말 그 공격을 당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외통위원장 시절에 충북 동지회의 그 인물들을 만난 그 기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너무 그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을 서슴없이 했고요. 또 그때 사실 이 정파를 떠나서 혼자서 사실 그 정치를 좀 해왔던 그런 그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또 그런 속에서 당 대표까지 이렇게 이 성장을 한 배경을 비춰봤을 때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태도보다는 내가 온갖 역경을 다 겪었는데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돌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선을 그을까 또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금 느낀다고 표현을 할까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는 어떤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봉투 의혹의 핵심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 강래구 협회장인데 지금 영장실질심사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일단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우선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때마다 소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피해가서 내가 나중에 다 소명하고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까지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명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강래구 씨는 저는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녹취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사실관계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또 이정근 전 그 위원장한테 전달이 되고 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뭐 억울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뭐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네, 지금 강래구 전 협회장, 감사협회장의 태도가 사실 되게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일부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이어지거든요. 사실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2차 소환까지 하고 그 즉시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사가 훨씬 더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래구 협회장이 지금 인정을 했다가 한다면 큰 북 하나가 지금 무너진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내구 협회장의 이 혐의는 전체 9명 중에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조달했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선가 구해왔고, 또 구해오는 과정 속에서 누구누구한테 이걸 줘야 된다라는 자신의 의견도 밝혔어요. 그러면 이 지금 9,400만 원을, 그러니까 자신이 구해준 어떤 8천만 원에 대해서 스스로 기획하고 또 조달도 하고 전달한 전체적인 어떤 이 그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내막을 거의 다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다른 뭐 강하평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관련된 부분만 특정 부분만 사실 인지할 뿐인데 강내국 씨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내국 씨가 지금 이 자신의 어떤 진술을 시작하면 상당히 다른 8명에 대한 혐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켜야 될 것, 자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8명을 지켜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혐의를 인정을 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혐의를 인정했다 한다면 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성만 의원이 조택상 이 인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건 것, 즉 압수수색 이후에 전화를 건 것, 이런 것들이 이 9명이 서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또는 교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다라고 아마 오늘 소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혐의의 그런 어떤 죄질의 상당성 그리고 이 소명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들, 녹취록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판사가 판단한다면 저는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달자, 전달자 그 이후에는 수수자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관련자들 또는 현역 의원들 졸소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네, 뭐 우선 이정근 그 전 부총장이 지금 뭐 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뭐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보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 노트를 해놨다. 구체적인 의원들 이름까지 뭐 적시해 해놨다. 그래서 이게 20명 정도가 아니라 뭐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돈줄하고 관련된 내용까지 다 뭐 적힌 게 있다라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런 정도를 터뜨릴 만큼 당에 대한 서운함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찌됐든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담합니다. 여러 가지로 당에 같이 당에서 또 출마까지 하셨던 여러 차례 출마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까지 폭로성 발언들을 쏟아내야 될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불가피하게 거론된 그 국회의원들은 뭐 소환되든지 아니면 소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서운함에서 비롯된 폭로성 발언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상당히 협조적인데 제가 이제 폭로성 발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고승덕 전 의원. 자, 2008년도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은 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금의 사건처럼 현금을 넣은 봉투를 대의원들한테 돌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사실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똑같이. 왜냐하면 그걸 받은 대의원들이 나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미궁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받은 고승덕 전 의원이 내가 받았다라고 물론 돌려줬다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돈 봉투의 실체를 증언을 했기 때문에 증언이 폭로죠.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사실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 엄청난 정말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차떼기 당에 이어 돈봉투 당까지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고 그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개혁을 하고 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인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전승을 했다. 그러니까 뭐 대선, 뭐 지선, 뭐
총선 그 돈봉투 사건이 도리어 기화가 돼서 개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사람들은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돼야 된다. 즉 현역 의원 이름들이 10여 명에서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현역 의원들 중에 지금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폭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받지 않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만약 없었다면 도리어 그렇게 떳떳하게 나서서 그것을 하나하나 리스크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게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김용민 의원, 이수진 의원 3명이 고발에 들어갔어요. 즉 이런 명단을 배포하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 엄단에 처해달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어차피 지금 녹취록에 뭐 삐삐 처리가 됐지만 다 이름이 거론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지로 돌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지를 찾아내서 그런 걸 차단해달라. 물론 가짜뉴스는 차단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의 초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녹취록에서 거론된 인물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상호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네네. 해서 지금 그 녹취록에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풀려진 거다, 명시가 안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실제로 녹취록에 이름까지 거론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돈이 그야말로 대의원들한테 매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돌려서 대의원들을 매수해서 표를 찍어달라 하는 돈인지 그 뭐 내용도 좀 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2012년인가요? 13년에 한나라당의 그 전당대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있었다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다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신 의원들이 고발을 한 거는 단순히 내 이름이 거론되고 이게 20명 명단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서 엄벌해달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실제 뭐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 지금 몇 분은 전혀 본인들은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적인 절차라든지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되고 실제로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그 거론된 의원들은 펄쩍펄쩍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많은 건지 전화를 통해서 녹취된 내용으로는 뭐 의원들한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은 뭐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원외위원장한테 돈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썼다?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관행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전당대회를 치를 때 저도 도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도 그러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상호 의원이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했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도 했고 뭐 그런 그 의원이 하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녹취록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당시에 윤관식 의원과 그다음에 그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부총장의 대화입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땡땡땡땡 여의도에 있는 중식당에 있어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누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돈 봉투가 몇 시까지 와야 돼 해서 그 몇 시까지 해서 그 앞에서 만난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화는 뭐냐면 지금 이 중에 5명이 안 왔다. 그리고 근데 이 상황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3사람이 돈을 우리도 주세요 해서 돈을 줬다. 이건 현역 의원들의 얘기가 고스란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달한 시간대, 장소, 의원들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이야기되고 있었던 걸로 녹취록에 4월 28일, 29일 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런 단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2012년도
2012년도에 같은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2012년도 오마이뉴스 1월 9일자로 좀 특종을 합니다. 당시 이 지도부를 뽑는 그럼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모 후보가 원외위원장들한테 돈봉투를 돌렸다라는 폭로가 있었고 당시에 원혜영 공동대표는 그 다음 날로 진상조사위를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음 날 바로 진상조사위 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상조사위도 못 꾸린다. 뭐 지도부도 5일 만에 사과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아직도 절박함, 아까도 말씀드린 절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도 어제 지도부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 이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총 9명인데 그중에 지금 2명이 불참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지도부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전체 정족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선출직 의원들만 따져서 4명 중에 2명이니까 가반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또 청년 최고위원도 있고 또 당연직 그 최고위에 참석해야 되는 원내대표도 있고 하면 회의 자체는 이 정족수는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당대회 끝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2개월도 안 됐어요. 전당대회 끝난 지. 그럼 최고위원들이 지금 시작해서 이 지도부를 꾸려서 지도부가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당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2명이 설화를 빚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논평도, 그러니까 성명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체적인 정말 그 정화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바라볼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신 100%로 뽑다 보니까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자꾸 이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자꾸 이제 잦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다가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훨씬 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포용성이 있는 사회인가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도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까지 되신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에서도 또 그 당의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아직도 북한에서 배운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좀 의아하고 그리고 이런 분이 계속 국민의 대표로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다. 단순히 사과하고 그리고 최고위원 불참하고 자숙하겠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또다시 나와서 활동하고 또다시 그런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하시고 국민의 대표로 말씀을 하신다면 또 다른 실수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최고위원의 행보를 보면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는 참석은 안 했는데 SNS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내용 보셨습니까? 네, SNS 활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밝혔죠.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좀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 발언에 대한 어떤 논쟁적 부분이 분명히 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김구 선생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를 할 때 김구 주석을 무조건 영웅시하고 이승만 대통령 무조건 폄하하는 그런 시각에 보다 더 좀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당시의 역사를 보면 어떤 점에서는 김구 주석도 상당히 대단히 보수주의자였고 미군정의 기록에 따르면 여운형이라든지 이쪽 좀 더 사회주의 계열이나 혹은 중도 민족주의 계열에 상대적으로 미군정에서도 김구 선생을 표현을 할 때 보수주의자 그리고 고집을 부려서 설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그 미군정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를 좀 더 엄정하게 보면 김구 선생이나 혹은 이승만 전 대통령도 함께 사실 그 반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발언이
저는 적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태영호 의원에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공론장으로 이끌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나쳤다 그러면 스스로 사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도리어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설명이 없이 혐오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발언의 이 진정성으로 이야기한다면 두 사람 모두 적절한 어떤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승리에 취해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본인이 당선되고 선출되고 해서 승리에 취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당에 얼마나 해를 끼치나에 대한 심각한 그런 그 자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SNS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다음 주 국빈 방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외신 인터뷰에서 한 발언 이후에 중국과도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이야기가 좀 하나씩 나오는 것들이 있고 러시아와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다. 대통령의 입이, 대통령의 말씀이 품격과 그리고 엄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실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방미를 앞두고 보다 미국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 좀 이 발언을 통해서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말 실수로는 너무나 엄중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의 안보와 또 이 생명 이거를 책임져야 될 분의 말씀으로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러시아와 35년간의 이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역대 어떤 정부든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했었단 말입니다. 미국이나 미국에게 또는 일본에게 한국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생존권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그래도 항상 그 줄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켜왔던 정말 이명박 정부 때 해왔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었고 또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도 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련과 하고 수교를 하고 또 중국과 수교를 하고 했던 이런 과정들을 지금 뭐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셔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다. 당장의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말참견하지 마라. 이거는 외교 용어도 아니에요. 정중한 표현도 아닙니다. 뭐 진짜 통속 소설에 나오는 부용치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말참견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는가? 저는 대통령의 입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생명과 안보를 걱정하시는 입이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그것 또한 외교 언론을 가지고 언론에다가 공표하실 게 아니라 보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한국에 있는 그 언론과 여론과 같이 소통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또 말참견을 넘어서 더 센 발언이 나온 것이 터무니없는 수사가 있었고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탈 것이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강도 높은 이 발언이 나온 건 한 가지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구려외교를 중국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얘기했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이요. 우린 작은 나라다. 이렇게 스스로 정말 이 비하를 했지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참견을 불허하겠다. 외교적 용어 아니죠. 어떻게 허락을 받습니까? 우리 외교에 발언하는데 그만큼 종속적으로 생각하는 굴욕적 외교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이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 지금 잘못인가요? 이 발언 다른 국가들 전부 다 한 발언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하지 마라. 간단히 얘기하면 전쟁 벌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라고 얘기하거나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죠?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실제로 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2사단이 거기로 파견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화되고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의 대통령이 전쟁 벌이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을 비난하는 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